조간 브리핑. (2016년 1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신문이 조선중앙동아일보만 나왔네요. 나머지 서울에서 발행되는 종합일간지는 모두 쉬었습니다. 조중동 기사 또는 지면 발행은 하지 않았지만 온라인판에 올린 나머지 신문의 기사를 중심으로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을 엮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동아일보 최영훈 수석논설위원회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상남자라는 제목의 칼럼을 소개합니다. 얼마 전에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세계 경제가 크게 틀어지면서 우리나라가 고약한 일을 당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재수 없을까봐 애들러 표현했지만 제2의 외환위기 같은 상황을 걱정한다는 뜻이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 외화자금과장이었다. 1997년 1월에 부임해서 보고서를 보니까 게임이 끝나 있었다고 회고했다. 윤증현 금융정책실장에게 왜 불렀습니까? 게임 끝났는데 라고 되물었다. 윤증현 실장은 웃자겠노 네가 해결해라 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상남자다. 작년 한 송년 모임에 참석한 대통령의 사람이 불쑥 한 말이다. 그도 상남자 축에 속한다. 남자 중에 남자를 뜻하는 상남자도 큰 말인데 대한민국 최고의 상남자라니. 그 역시 대통령의 강한 기에 눌린 것이 틀림없다.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총리도 재임 중에 내각 내의 유일한 남자라는 말을 듣기는 했다. 덩치가 크다고 싸움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빈틈을 노려서 갑자기 급소를 찌르면 덩치도 무너진다. 1호 상남자 박 대통령은 싸움의 기술을 체득한 사람이다. 싸움의 상대를 잘 골라야 한다. 박 대통령이 혼신의 힘으로 싸워 막아야 할 적은 제2의 환란을 부를지 모를 저성장의 늪이다. 주눅든 내각과 청와대 참모들로는 위기를 막지 못한다. 싸움의 고수는 겨룰 상대가 한 번에 4명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대통령의 상대는 야당의 문재인이나 안철수, 여당의 김무성이나 유승민이 아니다. 3년 전 앞서거니 뒤서거니 권좌에 오른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는 맞짱을 떠야 한다. 도전만 3번 외친 아베의 신년사부터 정독해보라.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상남자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급소를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비영신년 이튿날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새로운 합의가 안 되면 자연히 현행대로 과거의 합의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합리적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관위에 넘긴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해서 오는 5일까지 획정안을 국회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고대로 직권상정 절차에 착수한 것입니다. 여야는 반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쟁점 법안 처리 없이 선거구 획정안만 직권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선거구 협상이 결렬된 책임은 당리당략을 앞세운 여당에 있다면서도 여야 합의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쟁 위험을 막고 평화 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 조건입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를 유지하겠다는 발언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우리는 앞으로도 북남 대화와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처럼 최고위급 회담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은 신년사의 5분의 1 정도를 남북 문제에 할애했습니다. 저희 유가족은 20개월 전 그날의 소망이나 지금의 소망이나 똑같습니다. 9명의 사람을 찾는 것, 세월호 안에 감추어진 증거들, 진실을 찾는 것. 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와 전교조 교사선언 참여 등의 이유로 파면된 교사에 대해 법원이 파면에 처할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여한 점 등은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이담채 김치,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코골이 119, 재미월드, 구이동 대양참치, 좋은 사람과 플라워, 연지연 곰탕과 함께합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1544-4586, 1544-4586. 새싹 땅콩차를 매일 아침 정말 간절히 마시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줍니다. 당신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정신을 차리고 전체를 다 마시면 그런 기운이 옵니다. 새싹 땅콩차, 남자의 시간을 충전하세요.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오늘은 조선일보부터 보겠습니다. 제목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조선일보의 의도가 너무나 뻔합니다. 만만찮은 안철수 신당, 총선판도 들썩인다. 이게 일면 머릿 기사고요. D-102일 정당 지지율 더불어민주당을 따돌려. 굳건하다던 전라북도도 안철수 신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더블 스코어로 앞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호남은 모두 안철수 신당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반기문이 빠지면 호남에서는 박원순 24.8, 안철수 24.3, 문재인 17.8% 지지율. 야당 수도권 의원들도 나 어떡해. 이에 반해서 주류는 안철수 신당은 반짝 효과. 주류가 현재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다. 이런 식의 그 의도가 읽히죠. 안철수 신당 당대표로 정운찬 전 총리 영입 추진.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단골 메뉴였는데 더불어민주당 단배식에서 홍어 실종. 일종의 호남을 소외시키자는 문재인 대표의 의도다. 이런 점을 기사에 농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 안철수 신당 약진, 무한 정쟁에다가 부패, 갑질을 일삼는 현 정치권에 대한 경고다. 현 국회에 대한 경고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조선일보의 지면을 통한 정치가 지나치게 노골적이지요. 야당에 대해서 악의적인 왜곡 보도를 일삼았던, 심지어는 안철수 의원조차 표적으로 삼았던 조선일보가 난데없이 안철수 신당 띄우기를 하는 이유, 야당 분열이 여당에게 도움된다는 판단 때문 아닐까요? 안철수 신당에게 줄 서려는 의원들, 그들이 위태로운 현실을 맞고 있다. 이런 점은 기사에 반영해줘야 최소한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어제자이긴 한데요. 20대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 교체를 벼르는 여론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한국일보 보도를 그래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역구 현역 의원이 출마할 경우 투표하겠느냐? 라는 질문에 현역 의원이 아닌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52.4%로 집계됐다는 겁니다. 현역 의원과 맞붙을 상대 후보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현역 의원을 찍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유권자가 과반을 넘었다는 이야기인데, 현역 의원에게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은 22.2%에 그쳤다는 겁니다. 모름, 무응답은 25.4%였고요. 현역 의원 물갈이를 요구하는 민심은 부산, 울산, 경남과 인천,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각각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대구, 경북과 광주, 전라에서도 현역 비토 기류가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며칠 전 광주 시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렸지요. 탈당파 의원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민심이 제대로 드러났는데 그들이 대부분 안철수 신당에 합류했고 또 하고 있다는 점, 안철수 의원 등은 이들에 대해서 옥석을 가리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는 점, 조선일보 짐작대로 안철수 신당에 대한 호응이 개표 결과에까지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야권 지지자일수록 현역 교체를 바라는 성향도 뚜렷했다고 하는데 세대별로 보면은 20대와 30대, 40대가 55% 이상 현역 의원이 아닌 새로운 인물을 찍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국일보가 전했는데요. 보수적 투표 성향을 지닌 60대 이상 응답자들은 30%가 현역 의원을 선택하겠다고 했고 다른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5.8%였습니다. 박빙을 이루네요. 60대 이상은. 이놈이나 그놈이나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일까요? 네. 김한길 의원의 탈당 언제쯤일까? 예, 이제는 시기 문제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007년 탈당할 당시에는 뭉텅이로 탈당했던 김한길 의원 아닙니까? 이번에는 한 명씩 탈당하는 흐름입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 소규모로 이어지고 있는 탈당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살라미 탈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탈리아 소세지인 살라미를 얇게 썰어내듯 의원들이 한두 명씩 시차를 두고 연쇄적으로 탈당한다는 것이다. 2007년 2월 당시 열린우리당에서 김한길 의원을 중심으로 23명이 한꺼번에 탈당한 것과 대조적이다. 일각에서는 살라미 탈당이 문재인 대표 측을 서서히 옥죄어서 진이 빠지게 하려는 전술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꺼번에 나가면 탈당 효과가 곧바로 증발해버릴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네, 김한길 의원 지금 고심하는 척하는데 측근들이 선발대로 이미 안철수 신당으로 건너간 터지요. 예. 동아일보 기사의 뒷부분을 읽어보면은 오늘 조선일보가 운운한 안철수 신당의 파괴력은 상당히 초라해집니다.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등 각 언론사 신년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더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측은 아전 인수격 해석을 내놓았다. 정당 지지율에서 더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은 여론조사 기관별로 2%포인트 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했기 때문이다. 더민주당 측은 안철수 신당의 파괴력이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다라고 주장했지만 안철수 의원 측은 흐름을 탔다라고 반박했다. 엎치락뒤치락, 이게 진실입니다. 그리고 선거는 102일 남았습니다. 조선일보, 정치 그만해야 합니다. 월간 중앙기사가 중앙일보 온라인판에 업데이트 됐습니다. 친박 핵심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여의도 정가 복귀와 관련한 기사인데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경북 공천 실무도 최경환 부총리의 몫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여전히 최경환 부총리에게 힘이 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장관직을 그만두는 순간 대통령의 신임을 상징하는 경제부총리라는 우산은 사라진다. 평소 그에게 불만을 품은 관계, 재계, 공기업은 물론이고 동료 의원들조차 눌러왔던 감정을 표출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해 총선을 앞두고 한국 경제가 더 악화된다면 온갖 책임의 화살이 쏟아지게 마련이다. 네, 물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장악한 언론을 통해서 경제 위기론을 호도하는 방식으로 물타기를 하려 하겠죠. 야당이 법안을 통과 안 시켜줘서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런 마타도도 만들어낼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두에 소개한 최영훈 동아일보 수석 논설위원이 전한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의 말, 세계 경제가 크게 틀어지면서 우리나라가 고약한 일을 당할 것 같다. 이 일이 현실화된다면 글쎄요, 장악당한 언론들이 제 아무리 덮어준다 해도 분칠해준다 해도 무너진 뚝 감당 못할 겁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일 위안부 피해자 협상 타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비전을 갖고 용단을 내린 것을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지요. 반기문 총장은 또 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해 인사전화를 걸어서 양국이 24년 동안 어려운 현안이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합의한 것을 축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 비판에 나섰습니다. 아파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대한민국을 비롯한 피해국 국민들의 아픔과 상처를 헤집고 분노를 유발하는 엉뚱한 한일 협상 지지 발언 온당하지 않다. 반기문 총장은 한국인 최초의 국제연합 수장, 세계 대통령이다. 민족의 자존심과 피해자들의 명예에 큰 손상이 가는 국내 정치 권력 편들기를 위해서 그런 명예와 이미지를 소비한다면 정말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초보적인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번 합의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의 어제 중앙일보 칼럼 일부입니다. 전체주의의 전쟁 범죄가 국가 간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선언으로 종식된다면 법적 시효조차 없는 반인도적 범죄와 반평화 범죄에 대해서는 인류가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국가 간 공방을 넘어서 차분하게 물어보자. 그동안 무엇이 규명되고 해결됐는가? 첫째, 진상규명이다. 한일 두 정부나 국제기구에 의한 공동진상조사와 보고가 있었는가? 둘째, 국제법적, 인도적 전쟁 범죄의 공식적인 인정과 사과가 있었는가? 셋째, 보상과 배상은 있었는가? 넷째, 인류가 함께 기억할 추모 시설은 건립했는가? 다섯째, 재발 방지 약속은 있었는가? 아직 진상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최종 해결을 말하는 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한다. 제3자, 박근혜 대통령을 말하는 거지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친일파 아닙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제3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깊게 들어가면 또 그런 의문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칼럼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관용에 관한 이론들이 말하듯 피해자가 용서와 화해를 말하기 이전에 가해자가 먼저 그것을 말하는 것은 2차 가해다. 추모를 위한 민간 자율의 장소마저 정부 간 합의를 통해서 철거하고 이동할 수 있다는 오만은 2차 가해의 절정이다. 소녀상을 말하는 거지요. 피해자의 동의 없는 가해자에 의한 종결 선언은 있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강조한 피해자들과 국민이 납득할 수준을 말한다. 그러나 합의 이전에 피해자들과의 최소한의 대화조차 없었다. 청와대, 정부, 관료, 여당이 피해자들의 납득을 숙고했다면 이런 일방 통행은 없었을 것이다. 휴일이 겹쳐가지고 보고를 못했다. 이건 거의 지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시간적 시급성과 현실적 여건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건국 과정의 반공과 친일의 교환이라는 이중 기준은 재현하지 않기를 소망한다.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과거사 사과,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해서 정부는 매우 비타협적이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는 대승적이다. 위안부 인권 문제를 넘은 한미일 군사협력은 이제 가속화할 것이다. 건국 과정에서 친일을 덮으려고
반공을 앞세우고 반공을 위해서 친일을 포용했던 오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는 동일한 전체주의의 산물인 위안부 인권은 경제 지원으로 무마하고 북한 인권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체제 문제라는 이분법은 거둬들이길 바란다. 그런 연후에 한일 두 나라는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위한 공동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세계 양심 인사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감사했던 이유는 묻혀있던 인류의 집단 범죄가 그분들의 가면한 자기 희생적 용기로 인해서 빛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숭고한 결단을 이렇게 봉합함으로써 본질적인 인간윤리 문제를 계속 제기할 피해자들과 세계 시민들을 최종적으로 해결된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옹졸한 인간들로 만들어버린 우리가 너무 부끄럽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이 큰 사건은 무엇이었느냐? 이 질문은 경향신문이 2015년 12월에 진행한 청년 미래인식 조사에서 서울의 1차 참가자를 제외한 77명에게 던져졌습니다. 주관식으로 가장 충격이 컸던 사건을 물어봤을 때 42%가 세월호 참사를 적었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참사기도 하지만 주관식으로 물어봤단 말이죠. 그때 42%가 세월호를 적었다.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진보, 보수, 중도 모두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회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에 대한 질문에서도 가장 많은 23.9%가 세월호 참사를 꼽았다고 합니다. 세월호 다음으로는 청년들의 11.3%가 사회인식에 큰 영향을 준 사건으로 2008년 광우병 파동을 꼽았습니다.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0에서 30대가 공유하는 대표적인 집단 체험이었던 것이죠. 결국 국가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의사표현을 해봐야 답을 해주지 않는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할 뿐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은 아닐까 싶네요.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며칠 전 강연을 했는데 분노해야만 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소득 격차를 꼽았다는 점, 이 점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불평등은 소득의 격차에서 발생했다. 99% 국민이 매달 받는 임금이 충분하지 않은 게 문제다. 생전의 목전에서 분노하지 않는 것은 정말 찌질한 것이다. 라고도 했는데 전체 고용자 절대 다수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중에 3분의 1이 비정규직인 상황인데도 현실을 외면하고 긍정과 힐링의 집단 최면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장하성 교수는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침묵하는 청년 세대를 향해서 여러분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못 나아진 최초의 세대라면서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다. 젊은 세대는 더 순종을 할 것이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울고 싶으면 울어버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하고 싶으면 분노하라. 저항하고 싶으면 저항하라. 다 이 맥락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지난달 23일 청와대에서 2015 핵심 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식으로 부처를 독려했던 발언도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혹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의 노력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장하성 교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탓이 아니라 세상 탓으로 돌리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 구조는 3포 세대와 이녀 세대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닙니다. 물론 여기 그 윗세대도 계시지만 이거는 486과 50대, 60대가 만든 세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그 짐을 준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바꿔주겠어요? 여러분이 바꿔야죠. 그래서 내 탓이 아닙니다. 세상 탓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우선 이 상황을 알고 난다면 당연히 화가 나. 근데 지금 20대 보면은요. 혼자 분노해요. 함께 분노하지 않습니다. 함께 분노하는 것을 저항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울지 않는 애한테 주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거 실패한 게 지금의 88만 원 3%입니다. 20대에 이미 아프니까 청춘이하고 위로받기 시작하다 보니까 요구하지 않아요. 순응해버린 거예요. 저의 해석입니다. 뭘 요구할 거냐? 평등입니다. 왜? 한국 사회 문제는 불평등이었기 때문에. 평등을 요구하십시오. 평등은 인류가 개인으로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인 자유와 함께 공동체의 최고의 가치로서의 평등, 이 둘은 역사 발전에 끊임없는 조화와 긴장관계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평등의 가치가 깨진 사회입니다. 그러면 그 평등의 가치가 깨지면서 가장 힘든 바로 그 세대들이 평등을 요구해야 됩니다. 어떤 평등을 요구할 거냐? 평등한 분배부터 요구해요. 평등한 분배란 게 뭐냐? 임금을 평등하게 해달라. 왜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큰 기업에 있다고 100을 받고 나는 30을 받고 40을 받느냐? 왜 대학 나왔다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2배, 3배를 받느냐?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의 임금 차이는 저는 4년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은행에 왜 그렇게 많은 대학 졸업자가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고용평등도 요구해야 됩니다. 똑같이 옆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비정규직이라고 딱지만 붙여줬을 뿐이지 일은 똑같은 일을 하는 걸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고, 그게 한국 노동 구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적게 주려면 일자리라도 안정시켜달라고 요구하든지, 그런데 이미 정규직 대기업에 있는 공고한 노조는 절대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화국 참치 논평, 고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네, 좋은 사람과 플라워에서 알려온 말이 있습니다. 1566-0264가 아니라 0263, 0263이라고 합니다. 셋, 3, 3 아시죠? 1566-0263입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액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 물량을 추월했다는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금액이 43조 6,045억 원으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판매액보다 3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1월, 12월에도 이런 흐름은 계속돼서 지난해 전체 온라인 쇼핑몰 판매액은 50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010년 25조 원대에서 5년 만에 배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유통기업들이 스마트폰 등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엄지족 공략을 최근 본격화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인데, 모바일 쇼핑몰 기업인 쿠팡의 로켓 배송이 불을 붙인 업계 간 신속 배달 경쟁도 온라인 쇼핑몰 시장 확장에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더 빨리 더 저렴하기를 목표로 한 경쟁이 가열되면서 최근에는 상품을 온라인에서 주문한 다음 2시간 만에 물건을 받는 서비스까지 등장했습니다. 또 일부 업체는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료 반품하는 서비스를 내놓았는데요. 이런 서비스 개선에 힘입어서 IT 관련 기기와 도서, 의류 중심이던 온라인 상품 구색은 신선 제품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선 제품. 이 사실은 배송 기간을 고려하지 않는 물건만 팔지 않았습니까? 신선 제품, 배송 기간 늘어지고 길어지면 당연히 훼손될 것이고요. 이젠 신선 식품까지 온라인에서 파는군요. 놀랍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정명훈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이 사퇴 의사를 밝히기 전 자신이 보유한 건물을 매물로 내놓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동아일보 종편 채널A 취재에 따르면 정명훈 전 감독은 지난해 12월 26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서울 종로구에 한 4층짜리 건물을 팔겠다면서 부동산의 매매 중개를 의뢰했는데요. 매도 희망 가격으로는 170억에서 200억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이 건물은 정명훈 전 감독이 외국에서 온 손님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9년 92억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히 매물이 나온 날은 정명훈 전 감독이 서울시향 단원들에게 사퇴 의사를 밝힌 날보다 사흘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서울시향 이사회가 정명훈 전 감독과의 재계약 보류를 결정한 날보다도 빠른데, 이걸 감안한다면 정명훈 전 감독은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이미 재계약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한국 내에 자산을 정리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명훈 전 감독은 12월 30일 마지막 공연을 마치고 그 다음 날 프랑스 파리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셋이 지난달 23일 교실에서 수업하던 30대 기간제 교사를 폭행하고 침까지 뱉는 영상이 SNS에 번지면서 이 학교와 경기도 교육청,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죠. 이와 관련한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가 체벌은 물론 벌점제까지 없애서 교사가 문제 학생을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방법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 경기도 고등학교 학생 사건도 학생들이 무슨 짓을 해도 학교와 선생님은 나한테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지른 일일 것이다. 좌파 교육감들이 체벌 금지와 학생 인권 조례를 들고 나온 2009년부터 특히 심화된 현상이다. 교사가 문제 학생들을 통제하지 못해서 교권이 추락하면 그 피해는 교사를 넘어서 곧바로 다른 학생에게 미친다. 교사들에게 아무런 교육벌을 주지 않고 열정과 사랑만 반복 요구하는 것은 공허한 이야기에 불과하다. 학생들에게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르치는 것도 교육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다. 학교 현장이 엉망이 돼버렸다. 그것이 체벌금지,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2009년부터 특히 심화된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조선일보의 감일 뿐이지요. 어디 통계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조선일보의 주장은 매를 다시 대자, 이런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실 일선 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선생님의 고충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도 양단식 해법으로 매를 다시 대게 하자,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오면은 이게 과연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방향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꼰대식 발상이 교육 현장을 더욱 황폐화시킵니다. 제가 체벌 있을 때 학교 다니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매, 제가 보기엔 그런 건 없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신년 메시지가 타전됐습니다. 교황은
수많은 순수한 사람들, 고국을 떠나야 했던 난민들, 집과 음식과 생계수단이 없는 남녀와 어린이들이 폭력, 죽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다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그럼에도 너그러움, 사랑, 연대가 올해를 채웠다는 많은 위대한 표시가 있다. 사랑의 신호들이 악에 의해 빛을 잃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선함은 언제나 승리한다. 설령 때로 약해 보이고 숨겨진 것 같아도 그러하다. 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즉 민주노총이 2016년 비하의 의미로 병신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여성인 박근혜와 병신을 엮어서 병신년이라는 조롱이 적지 않다면서 조롱만으로도 부족하다는 심정은 이해한다라고 밝히면서 병신년은 장애인과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라면서 악이 없는 비유라도 상처받는 이들이 있다면 버리고 피할 수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게 길이다. 때론 언어가 의식과 행동을 규정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무심코 던진 말과 언어의 유희에 애꿎은 피해자가 있을까 걱정한다면서 약자에 대한 비하 우려가 있는 말을 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구성원들도 함께하기를 권유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안녕하세요, 선대인입니다. 제가 저성장 저금리 시대의 생존 경제학 빅픽처라는 책을 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런 고민이 드는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서울의 낮 기온이 10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올라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크게 춥지 않겠고 수요일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 올라온 윤찬영 전주대 교수의 사이다 표창원의 날카로움이 더 필요하다는 제목의 칼럼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27일 정의로운 보수의 표상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새정치 바람을 몰고 왔으나 이렇다 할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안철수 의원이 떠나자 대신 대중들에게 정의의 표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표창원 전 교수를 영입한 것이다. 더민주 입장에서 보면 아는 가고 표가 들어온 것이다. 마치 프로팀에서 거액의 몸값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입단했던 선수가 초라한 성적을 보이고도 팀과 구단을 비방하며 계약 파기를 선언하고 떠나자 다른 강력한 선수를 영입한 모양새다. 더민주라는 팀이 총선 시즌을 앞두고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고 이제 당명도 바꿨으니 새로운 팀 빌딩에 나선 것이다. 지난 30일 종편 MBN에서 표창원 씨가 날카로운 응수로 앵커를 당황하게 만든 사건은 작지만 큰 의미를 상징한다. 대중들은 살아있는 야당을 원한다. 어떤 억압과 굴욕에도 정당성을 굽히지 않는 야당의 모습을 보고 싶어야 한다. 돈 받고 져주기 시합을 하는 선수들처럼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한 야당이 상징적인 선수를 교체했다. 그것이 성공할지 도루묵일지 두고 볼 일이다. 스포츠 경기에서 이미 승부가 갈라진 경기를 볼 때 진 팀을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린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졌다고 해서 나머지 경기 동안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는 팀은 재기하기도 힘들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연탄 나르고 김대중 노무현 묘역 참배하고 떡국상 나르고 단배식에서 홍어를 먹고 대통령 비판하면 사이다 정치 될 수 없지요. 진정한 사이다 정치. 그걸 과연 구현할 수 있느냐. 이것이 수권 능력을 가진 야당으로 거듭나는 변수가 될 것입니다. 김용민 브리핑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매일 아침 조간 브리핑은 빠짐없이 7시 정각에 업데이트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석간 브리핑은 없애고요. 화요일 새벽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뉴스 매거진으로 0시 20분에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브리핑은 1부 뉴스 매거진이 0시 20분에 2부 조간 브리핑이 아침 7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빨간펜 목사님 성서와 세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